공인중개사 기초 입문다지기죠. 우리 교재를 다 봐주셨죠. 그래서 입문다지기, 입문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OT, 오리엔테이션 때 우리가 전반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봤고요. 4페이지서부터 차근차근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얘기했지만 부동산 총론 파트가 문제가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가 이제 한 3문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이제 엄지 보시게 되면은 제목이 부동산의 이제 정의입니다. 자, 부동산학의 정의는 부동산학의 정의는 뭐 예전에 좀 출제가 됐었는데요. 요즘은 좀 정의 자체는 좀 문제가 났죠. 그래서 부동산의 정의가 이 부동산의 정의가 학자마다 1번, 2번, 3번에 대한 학자 견해에 따라서 정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요, 이따가 제가 핵심 포인트만 제가 체크해드리고 밑에 2번에 보시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으로 갈게요. 자, 우리 부동산학은 단순 순수과학이 아닙니다. 단순 순수과학이 아니라 종합 응용과학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종합 응용과학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 가지 학문으로 그냥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을 부동산에 맞게끔 응용한 거죠. 그래서 그대로 적용시키는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요. 자, 이번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의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응용과학은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라는 겁니다. 순수과학이 아니라. 그다음에 모든 것이 추상적, 머리에서 추상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다 경험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온 학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과학이다. 추상적 학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학자의 견해에 의해서 아니면 구체적 경험에 의해서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동산을 자체를 가지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이제 홍수, 태풍, 지진 이렇게 땅에 대한 우리가 지질이든지 지세,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냥 우리 부동산 자체가 자연 쪽에서 나타나는 지진, 이런 홍수, 태풍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자연 현상이 아니라 부동산과 인간의 사회에서 인간 사회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 체계에서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규범과학입니다. 자, 제 과목을 빼놓고는 다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 이 법 제도적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계된 법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염두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은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다. 그다음에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다. 자, 그래서 그 정의가 물론 부동산학의 정의가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제가 그 교수들에 대한 견해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김용진 교수라는 분이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원리라는 게 빠졌는데요. 원리는 이론이고 그 응용 기술은 실무입니다. 개척하는 종합운용과학이라고 나중에 볼 거고요. 자, 2번은 이제 알프레드 리엥헨 제롬다스가 이 외국 사람이 얘기한 걸 이제 안정근 교수라는 분이 번역을 해서 이제 토지와 토지상에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이죠. 토지 계량물을 나중에 정착물이라고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구적이라는 표현이 중요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밀적, 법적, 금융적이라는 자체는 다 종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조지현 교수라는 분이 이제 얘기한 게 부동산의 가치 증진과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법적, 경제적, 기술적인 복합 개념으로 종합운영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의라는 자체가 눈에 잘 들어오진 않습니다. 처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밑에 학문적 성격이 단순 순수과학이 아니라 종합운용과학이다. 구체적이지 경험이 이제 추상적이 아니다.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다. 뭐 그 정도만 염두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제 뭐가 본격적으로 나오냐면요. 오른쪽에 보시면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부동산은 그냥 이렇게 할게요. 부동산의 개념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가 나오는데, 자, 부동산의 개념은 아까 단순수과학이나 종합운용과학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자, 종합운용과학은 여러 학문들을 운영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3가지 학문 측면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표현을 씁니다. 기술적을 물리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법경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복합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이라는 자체가 부동산의 개념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봅니다. 복합 부동산은 이제 세 가지 법경기로 이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서 법경기로서 부동산 활동의 범위를 확정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경기가 부동산을 우리가 개발 활동을 한다. 그러면 매도자가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합니다. 매수자한테. 그럼 단순 순수과학이 아니라 종합운용과학인데요. 여러 학문들을 종합했다는 얘기죠. 그 학문적인 접근이 법률적인 접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되죠. 자, 우리가 매도자가 매수인한테 계약서를 써서 우리가 계약의 이행을 불이행했을 때 손실보상을 청구하죠. 그럼 개인과 개인 간의 법은 민법이 사법입니다. 자, 법은 사법과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2차 과목의 공법이 공법이고 1차의 민법이 사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건축법이라는 공법 시간에 용적률이라는 걸 배우십니다. 국가가 용도 제한을 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개인과 국가 간의 법률 관계는 공법이 되겠죠. 근데 뭐니 해도 돈이 최고예요. 경제적인 것을 따질 않을 수 없어요. 경제적인 학문은 우리가 이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이 물건을 팔려면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상가 건물을 분양할 때 분양 가격을 설정한다면요. 자, 수요 공급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수요가 많으면 가격 올려받을 수 있고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을 내려야죠.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은 다 경제학에서 따온 겁니다. 이 경제학이라는 자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마케팅으로 이제 팔아먹는 게 있었어요. 꼬시는 마케팅. 자, 그럼 마케팅은 이게 경영학에서 따왔거든요. 그 다음 나중에 기본소를 나오게 되면 이 기술적이라는 표현이 물리적 표현이 되면서 유형적입니다. 근데 법과 경제는 무형이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듣고 만약에 집 앞에 나갔다. 그러면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그럼 건물을 보이게 되면 이 기술적인 학문은 이제 토목이나 건축학 같은 게 있죠. 그러면 토지하고 우리가 이 건물은 눈에 비쳐요. 유형이라는 거죠. 형태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 건물이 뭐 20억이다, 5억이 근저당 설정돼 있다, 이런 것들은 눈에 비치지 않죠. 무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사람의 생각이나 견해에 따라서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너무 이게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여자가 남자를 봤을 때 자,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화면에 비치는 자체의 제 모습은 외모죠. 그럼 저는 외모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세요? 외모가 별로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건 제가 오프라인이 아니니까 들을 수가 없네요. 그 외모는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외모가 아주 좋아요. 교수님 그러신 분이 있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외모라는 자체는 눈에 비치거든요. 그럼 기술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제가 돈이 많은지 적은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눈에 비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럼 제가 돈이 있는 건 없는 건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못 하죠. 이거는 제가 미혼일 수 있고 기혼일 수 있다는 법률적은요. 눈에 비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눈에 비친다는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을 구분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이 법경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법률적 제도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자, 페이지를 넘기시면은 물리적과 경제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교재 6페이지입니다. 자, 6페이지 가시면 물리적과 경제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제가 OT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물리적과 경제적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물리적과 경제적이라는 자체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물리적이라는 걸 자체적으로 이제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적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있어요? 자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연물로서 하나의 토지는 자연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때요? 우리가 토지는 하나의 자연이다. 자연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자체는 눈에 비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라는 건 나중에 이 공간이 수평, 공중, 지중 3차원 공간이라는 걸 배우실 겁니다. 이 공간이라는 자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 가치가 다 틀리겠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 다르니까 그것도 눈에 비치고. 자, 환경이라는 건 어때요? 토지는 자연적 파악할 때 곧 자연 환경이죠. 그죠? 토지는. 그래서 환경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기술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요거와 구분될 게 이제 시험 문제가 구분하는 게 경제적과 구분이 많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객관식이 오지선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페이지 보시면 자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경제적은 돈과 수익과 관련됩니다. 그러면 자산이라는 자체는 이 부동산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매우 크겠죠. 다른 재화부의 경제적 가치가 커서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자, 자본재라는 것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본재는 여기는 뭐 간략하게 돼 있지만 우리가 토지를 사게 되면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죠. 자본 증식의 수단은 또 사용되게 됩니다. 그 자본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자, 처음 하신 분들의 어려운 게 생산 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와 소비재, 상품이라는 게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경제 활동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산 요소라는 것은 이 주택건설업자가 건물을 짓게 돼서 건물을 분양하게 되면요, 택지비가 들어갑니다. 토지가 들어가고 노동이 들어가고 자본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들을 생산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는 토지도 하나의 노동 자본과 생산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토지를 갑이라는 건설회가 산 이유는 건물을 짓기 위한 거죠. 하나의 생산재 역할을 해요. 근데 토지라는 자체는 생산재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합니다. 소비재는 뭐냐면 동시에 최종 소비재가 될 수도 있죠. 공원용지나 우리가 휴양지 같은 놀이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소비하기 위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 내다 팔면 상품인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느낌이 안 오십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게 되면 이 경제 활동을 하는 곳이 시장입니다. 시장은 항상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가 되겠죠. 그러면 수요자가 돈을 주면 공급자가 상품을 팝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거래가 되냐면요. 자, 좀 전에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경제활동에서 이런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요. 여러분들 빵집에 가셔서 빵을 사시지 밀가루를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빵집 아저씨는 밀가루 삽니다. 왜요? 빵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럼 빵에 대한 하나의 생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비하는 건 빵이죠. 그래서 포장을 해서 상품을 판매한다는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건설회사가 우리가 택지를 삽니다. 토지를 사요. 그럼 토지는 하나의 생산 요소이죠. 소비재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면 주택을 생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하우스 줘서 포장하게 팔겠죠. 이런 활동이 다 경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이 경제적이라는 파트가 5파트인데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말하는 논란이 돼요. 제가 이제 EBS 강의도 하고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은 좀 이해가 하거든요. 오프라인은 제가 여러분들이 막 웃기기도 하고 가끔가다 춤도 추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재밌게 하려고. 근데 온라인 강의는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실 게 온라인 강의는 너무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랑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거지 직접 저랑 대화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암기 기법이 소위 말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야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야매라는 자체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암기하시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암기 기법이 야매다라는 건, 야매로 하는 것은 저거는 암기 기법으로 우리를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야매로 들어가는데, 이 경제적을 암기하기가 또 어렵고 시험장까지 끌고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경제적은 야매로 시옷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산,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시옷 들어가죠. 근데 야매도 암기 기법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신도 아니고 예외가 있습니다. 이 자본이라는 게 자산에 포함이 돼요. 이 자산이라는 자체가 자기 돈을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요. 돈을 빌린 것은 타인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 얘기하고요. 타인 자본을 저당이라고도 하고 부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옛날에 대우가 여러 가지 부채 때문에 많이 부채가 많았는데 그래도 자산 가치는 크다고 배우셨어요. 그러면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더한 게 자산이라는 게 투자론에 계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자기 자본이 1억이고 타인 자본이 1억이다. 그럼 합이 자산이 2억이다라는 것도 지금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그럼 자본도 하나의 자산이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자본도 시옷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3회 때 환경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환경은 경제적이 아니죠. 시옷이 안 들어가니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은 시옷이 안 들어가잖아요. 다음 중 경제적 개념이 아닌 걸 골라라. 1번 자산, 2번 생산 요소, 3번 소비재, 4번 상품, 5번 환경이잖아요. 시옷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것으로 암기 기법의 야매를 가져가세요. 그러면 얘 셋 다 충분히 26회 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암기 기법을 조금씩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경제적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은 5페이지로 갑니다. 자, 법 제도적인 개념이라는 자체는 법률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경제와 기술적, 물리적은 시옷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것으로 암기 기법을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고, 법 제도적은 법률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 자, 이런 겁니다. 자산 자연만 좀 놓고 본다면, 우리가 복합 개념이 부동산이라는 걸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럼 복합 개념은 자, 토지도 하나의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유형이라는 건 아까 눈에 비쳤죠. 인간의 눈에. 그러면 눈에 비쳐서 어머, 저 토지 아름답다. 저거 눈에 비친다, 유형이다, 아름답다, 이런 건 그냥 토지 자체를 자연은 그냥 물리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눈을 감으면서 어머, 저거 사면은 나중에 이 땅값이 올라가겠지, 자산 가치가 그지, 돈 되겠지, 이런 것들은 경제적이죠. 그 다음에 이 법률적은 법에 나와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률적은 법 제도적인 측면이라는 자체는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법에.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민법 제99조 제1항에 자,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제99조, 민법 제99조 제1항에 나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민법에서 나왔다는 자체를 협의의 부동산과 강의 부동산이 있는데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더라도 본다면 협의는 좁게 보고 강의는 넓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협의는 민법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요. 자, 공시수학을 갖추게 되면 자, 동산과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는 다음에 들어갈 거니까 왜 그러냐면요. 타 과목에서 이 과목과 연결되는 부분이 이 동산과 부동산을 이 민법 시간에 공시라는 걸 배우세요. 내 물건을 내 거라는 걸 남한테 표시하는 게 한계공 보이십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은 훔친 거 아니죠? 여러분 거 맞죠? 그럼 점유한 거죠. 점유로서 우리가 그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근데 63빌딩 갖고 우리가 점유했다고 n분의 1로 못 나누잖아요.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공시전을 갖춰야 돼요. 그렇다면 자동차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동차는 일단은 움직이니까 동산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주차장에 주차를 시켜놓으면요, 저 같은 놈이 와갖고 어머 내가 점유할 거야 라고 하면요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 관리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자동차도
등록증이라는 게 나와서 등기 등록의 공시단을 갖춘다면, 자, 우리가 어떤 걸 이제 배우시냐면요. 이 광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의제 중부동산이라는 걸 배우십니다. 그럼 의제 중부동산은 의제한다, 준한다, 부동산에 준한다는 얘기예요. 간주한다. 자, 왜 그러냐면은 얘 자체가 등록증을 나오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 개별법에 나와 있어요. 이 개별법은 나중에 이제 특별법이라는 걸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까지는 민법입니다. 근데 의제 중부동산은 개별법으로서 하나의 특별법입니다. 그럼 일반법과 특별법 상충하면 특별법이 이기죠. 그래서 이걸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럼 법을 넓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공장, 자동차 다 저당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민법상은 협의까지가 민법이고요. 광의는 민법에다 개별법이니까 광의 넓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에도 들어가고 광의에 들어갑니다. 근데 의제중부동산은 민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에는 안 들어가고 광의에만 들어간다는 게 시험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면은 이제 아까 페이지 5페이지로 가시면요. 법률적인 게 있습니다. 자, 가셔서, 자, 1번에 법률적 제도적 측면이라는 게 있죠. 그 법률적과 제도적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양가로 1번 협의부동산에 밑줄 쳐보세요. 협의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민법 제99조 제1항에 나왔다 그랬죠. 이를 민법상의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 단 동산이다. 민법 제99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정착물이라는 자체는 이따 보겠고요.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그 양가로 2번에 중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밑에 잠깐 보시면 광해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해부동산은 넓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의 협의에다가 중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게 광해부동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중부동산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부동산 아까 읽어보면, 자, 그 재화에 자동차는 제가 성질상 동산이라고 얘기했어요. 부동산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과 이 물건이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춘다면 부동산처럼 간주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동차도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자동차도요, 소유권 및 저당권의 개체가 됩니다. 자, 자동차를 우리가 현대캐피탈에서 할부로 사게 되면요, 현대캐피탈의 저당권을 설정하죠. 소유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유권 및 저당권의 개체가 되고, 이 자동차도 나중에 감정평가 때 비교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이 자동차도 거래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시세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비교 방식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론상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도 있어요. 그래서 자, 중부동산에 대한 이 분류는, 종류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입문서다 보니까 그냥, 자, 선박은 선박등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저당법, 항공기는 항공기 저당법,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저당법. 다 뒤에 저당법이라는 것만 붙죠. 자, 공장재산은 조금 생소하시는데요. 공장재산이라는 것은 공장재산의 집단을 얘기합니다. 그럼 공장이라는 자체는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도 있고요. 기계 공업 소유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쌓아 잡아서 공장재산 저당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획법에 나와 있죠. 그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강업재단도 강업재단 저당법, 어업권은 수산업법에 나와 있어요. 이 개별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중부동산은 넓게 보는 광해부동산에 속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입문과정은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전 페이지에 5페이지 가시면 협의부동산에 아까 토지와 정착물이 있는데요. 토지라는 얘기는 나중에 소유권 파트에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공간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용적으로 보느냐, 이런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과정에서는요, 이 정착물이라는 자체만 조금 체크하고 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재 5페이지의 밑에 양가로 방가로 2번에 정착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정착물은 민법에 대한 우리가
토지 정착물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민법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자, 그냥 정착물이 아니라 그 정착물입니다. 자, 그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정착물이라는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토지 위에 계속적으로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일시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일시적이면 안 되고 항구적,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정착물이 이제 민법을 이제 배우시게 되면요, 독립될 수도 있고 종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과 공작물이 있다고 배우실 거예요. 자, 우리 민법에서는요, 토지와 건물은 별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별도 등기가 된다는 얘기는요, 자, 그러면 토지와 건물은 독립물로 봐요. 건물은 따로따로 보는 거죠. 근데 공작물은 담장이나 축대를 별도 등기한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죠? 별도 등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토지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토지의 내용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속물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속물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토지가 함께 거래될 때 토지의 일부로서 딸려간다는 얘기죠.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페이지 보시면 독립 정착물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정착물에 갈게요. 정착물의 의의로 가겠습니다. 자, 정착물이란 주택, 울타리, 상가처럼 원래는 동산이었지만 토지 등에 설치돼서 부착됨에 따라, 자, 박스 쳐보세요. 항구적이라는 거 박스. 항구적이라는 자체는 일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부동산화된 토지의 계량물이라는 자체가 이제 나중에 이 정착물이라는 걸 배우실 겁니다. 그럼 정착물 중에서 건물과 공작물을 얘기했죠. 그래서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게 독립정착물이 건물이고요,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종속정착물이 공작물입니다. 그럼 독립물리적 측면이 아니라 법률적 측면에서의 독립을 얘기하는데요. 자, 기억해 보시면 독립정착물이 이번에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어때요? 일단 이 민법에서 명인방법이라는 걸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배우고 나서 개론을 하게 되면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문과정에서는 그냥 제가 학교론 자체에서 얘기하는 것 말씀을 드릴 테니까 민법을 같이 배우면서 나중에 접목을 시켜서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갈게요. 그래서 지금은 입문과정이니까 그냥 건물에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독립정착물 건물은요, 등기에 공시되는 주택, 아파트, 빌딩 등의 건물은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우리나라는 취급합니다. 민법상. 근데 밑에 보시면 니은번에 종속정착물이라는 게 있죠. 토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수목, 축대, 도로, 교량, 담장 같은 건 별도 등기를 안 하죠. 그래서 종속정착물이다. 그냥 그렇게만 가지고 가세요. 이 명인방법에 대한 위에 나와 있는 자체를 지금 하시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갖고만 계속 우리 해야 돼요. 그래서 입문과정은 전체적인 틀을 봐야 되니까 제 말씀을 들으시고요. 넘기시면은 6번은 염지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6번에 보시면 우리가 디귿번에 동산으로 분리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정착물이 아닌 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은 판잣집. 자, 판잣집은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실 때 토지에는 붙어 있는데 언젠간 조만간 철거를 할 겁니다. 그럼 이것도 동산인 거죠. 그 다음에 가식 중에 수목이라는 게 있어요. 가식 중인 수목. 이 가짜가 거짓 가짜입니다. 야, 이 가식적인 놈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임시로 우리가 심어놓고 어린 묘목이에요. 일단 키웠다가 나중에 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동산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헐어버린 건축물 등도 완전한 정착물이 아니라 정착물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부동산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만 여러분들 적어 놓으세요.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임차인 정착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르실 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물주가 있고 임차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건물주가
임대인이에요. 그럼 임대인은 항구적으로 계속적으로 자기가 임대차를 하기 때문에 임대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서 정착물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임차인 정착물은요, 임대차 계약을 보통 1, 2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원상복귀하라 그러죠. 자, 그럼 임차인 정착물은요, 철거를 해야 되고 나중에 가져가야 돼요. 그럼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두를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실이라는 건 밑에 보시겠지만, 이 과실은 자연과실과 인공과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 과실에 대해서 경제학 수학모를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가 있다.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토지를 넘긴다. 과실이 넘기는 게 아니라 토지를 넘기면서 따라갈 수 있고 안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나무라든지 여러 해 나는 단형생 식물은 산딸기 다래는 사람이 심은 게 아니라 산에서 직접 나는 자연과실이에요. 산딸기 다래. 그러면 얘는 뽑는다고 그렇게 치사하진 않죠. 그럼 자연과실은 경제학 수학, 우리가 경제학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통째로 넘겨버립니다. 매수작거로 가기 때문에 정착물로 간주해버리죠. 근데 인공과실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인공과실은 사람이 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벼, 보리, 옥수수, 토마토 같은 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요, 뽑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지장은 안 갔죠. 그래서 이거는 경작을 요하는 경작 수학물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재밌게 표현을 한번 가볼게요.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뽑고 넘깁니다. 다시 어떻게 넘긴다고요? 뽑고. 그럼 뽑았으니까 정착이 안 돼서 동산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 지금 제가 박스를 칠 텐데요. 동산으로 표현된다는 요게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경작 수학물이라는 게 있죠. 자, 경작 수학물은 어떻게 넘긴다고요? 뽑고 넘기기 때문에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내용을 동산으로 분류하는 게 우리가 두 번째 줄에 나무나 단연생 식물이라는 것은 자연과실이잖아요. 부동산의 정착물로 취급이 되죠. 근데 매년에 경작으로 수확을 얻는 토마토, 옥수수, 모카 등은 경작 수확물입니다. 자, 어떻게 넘긴다고요? 뽑고 넘깁니다. 그럼 정착물로 간주하지 않고 뽑으니까 동산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중에 이 모의고사나 이런 데 좀 전반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임차인 정착물이 많이 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작 수확물이 뽑고 넘긴다. 가시중의 수목 같은 게 이제 순위대로 동산이라는 자체를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전반적인 법 경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봤죠. 그래서 법률 경제 기술에서 이 암기기법, 암에 경제든 시옷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적은 공간, 환경, 위치, 자연 이런 유형적인 측면이고, 이 법률적은 법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협의로 본다는 건 민법 가지고 광의로 본다는 것은 민법의 개별법까지다. 이 정착물에 대한 게 중요한데, 정착물은 토지 정착물로서 우리가 이 건물은 토지의 독립물이고 담장 촉대는 토지의 일부니까 토지의 종속물이다. 자, 판잣집이나 가식 중의 수목,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이고요. 경작 수확물도 뽑고 넘기기 때문에 이 동산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8페이지로 갈게요. 그래서 부동산의 정의에서 하나,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개념에서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동산의 분류에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분류가 이번 문제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분류와 주택 분류가 나옵니다. 자, 주택은 이제 공법 시간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다고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주택이라는 자체가 단독과 공동이라는 자체가 공법 시간에 또 배우시기 때문에 공법을 다 배우시고 나서 제가 또 거기에 대한 암기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토지의 용어가 이제 학개론에서는 나오는데요. 자, 토지의 용어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토지 용어를 이제 보게 되면요. 토지의 분류라는 파트가 이제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끊을 건데요. 자, 토지에 대한 분류는 이제 첫 번째 스타트가 대지, 택지, 부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부지라는 것은 별표자를 써서 넓게 본다는 얘기예요. 부지, 그 다음에 택지가 있고요. 자, 이 대지라는 자체가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지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지적법 시간의 지목과 그 다음에 건축법에 대한 대지가 약간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약간 좀 비교를 하겠는데요. 대지는 이 글씨가 한글하고 이제 한문이 약간 틀리면서 내용 자체가 틀려서 대지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지 택지 위주로 좀 공부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부지는 편부자로 써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나 건축할 수 없는 토지를 모두 일컬어서 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 주거, 점포, 상가, 공장, 공업용으로 이용중이나 이용 가능한 토지. 그래서 택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예요. 그래서 부지와 택지는 부지가 더 넓은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2번하고 3번부터 먼저 갈게요. 자,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택지는 건축용지만을 의미하지만 부지는 건축용지 이외에 철도, 도로, 하천 등의 바닥 토지 같은 건 어떻게 돼요? 건축할 수 없죠.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택지라는 것은 감정평가상의 용어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어때요? 건축물을 지어져 있는 토지를 말하며 주거, 상업, 공업용으로 포함된다는 거죠. 근데 대지라는 게요. 이 대지가 좀 논란이 돼요. 그래서 출제 빈도가 좀 낮은데요. 나중에 이제 지적법, 이 공시법 시간에 지적법과 그 다음에 공법 시간에 이 대지라는 걸 또 배우십니다. 건축법에서. 그럼 대지는 이 대신할 대자에다가 흑토자, 딥터러스의 터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공장 용지를 있고 이 지목이 이 밑에 보시면은 대지는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정에 관한 법률이란 지적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지목에 대한 이 지목이 28가지의 지목이 있어요. 지목은 토지의 제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답과 그 다음에 우리가 쭉 나와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지목에 대한 종류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죠? 이 공장 용지는 지목을 장이라고 하고 얘는 대라고 하기 때문에 자, 그냥 지적법이라고 얘기할게요. 지적법상에 얘기하는 이 대와 공장은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지적법상을 본다면 택지가 더 넓은 개념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지목상에 지적법상에 되는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하는데요. 공강용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근데 건축법상의 대지는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서 택지와 유사한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요건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나중에 밀어 넣어도 돼요. 우리가 공시법하고 공법 시간에 또 배우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필지와 핵지가 중요합니다. 8페이지. 오히려 필지와 핵지가 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필지와 핵지, 우리 항상 객관식이니까 틀린 걸로 골라라, 옳은 걸로 골라라. 그러니까 항상 비교 문제가 나오겠죠. 자, 필지와 핵지를 본다면요. 자,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번호가 보여주듯이 땅에도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지라는 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의 소유권의 번호를 매겨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왜 땅 따먹기 같은 거 하잖아요. 갑돌이하고 울돌이가. 동전으로 이렇게 땅 따먹기를 딱딱딱 하고 다니는데, 자, 한참 하다 보니까요. 아, 이 땅이 누구 땅인지 모르죠. 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다가 번호를 매기자. 그걸 이제 지번이라고 하면서 땅의 번호예요. 그럼 1-1로 가. 나 2-1로 갈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따 내용을 보겠지만 오른쪽 박스를 먼저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필지라는 것은
지저법상의 용어면서 지번이 번지예요. 그래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면적 단위가 아니라 등록 단위입니다. 면적은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등록 단위다. 그럼 지번이라는 자체는 이 땅이 누구 땅이냐는 소유권을 구분합니다. 그럼 소유권을 구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니까 법적 개념으로 보셔야죠. 법적 개념. 근데 획지라는 것은요. 자, 여러분들이 중개 활동할 때 아니면 평가 활동을 할 때 거래 활동을 할 때 뭐 보고 거래하시냐면 가격 보고 거래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중개업소 가셔서요. 물건을 고를 때 갑돌이 땅은 얼마예요? 을돌이 땅은 얼마예요? 그렇게 물지 않죠. 마찬가지로 중개업소의 업자도 자, 소유권으로 29번지 땅은 얼마, 30번지 땅은 얼마 그러진 않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설명을 할 때 여기가 도로가 뚫리게 되면요. 좌측은 얼마, 우측은 제곱미터 얼마, 여기는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묶었다는 것은 가격 순위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묶었어요. 그죠? 그러면 거래 활동하실 때는 우리가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가격 보고 거래하시죠.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감정평가, 부동산학 관점에서 감정평가 때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자, 이거는 법적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면적 단위가 아니라 등록 단위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유권을 미치는 범위와 한계 표시로서 법률적 개념입니다. 권리 변동 관계에서 중시되고요. 획지는 활동상의 개념으로서 가격 순위 유사한 일단의 토지로서 경제적 개념으로서 감정 평가 시 중시되죠. 자, 그러면 좌측의 8페이지 밑에 필지와 획지를 더 복습해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필지 기억.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법률상 면적 단위 아니라 등록 단위라고 얘기했고요. 필지는 지적법이나 등기법상, 부동산 등기법상의 용어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귿번에 보시면은 하나의 법률 관계, 권리 변동 관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건 하나의 법적 개념이죠. 근데 획지라는 것은 기억해 보시면 자,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자연적으로 우리가 서울에 가면 이 강으로 강북과 강남이 나눠지고 행정적은 용도적 지역지구제가 있죠. 용도지역지구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순위 유사한 일단의 토지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이용 개발 관리 입지 선정 평가할 때 획지 개념이 상대적으로 중시하다 그랬죠. 경제적 부동산학적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상 토지의 분류를 보면서 우리가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이 감정평가상이라는 게 있었죠. 이 감정평가상 토지를 분류를 해요.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 우리가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양가로 3번 동그라미 후보지 이행지에다 별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감정평가상 토지의 종류별은요.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택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땅, 농지, 나무 심는 땅, 임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짓는 땅, 농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반론 가수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전지지역, 답지지역, 가수원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 심는 땅이 임지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임지지역은 이제 옆에 앉아 계시는 채권상 같은 만드는 용지림 지역과 겨울철에 땔감 때는 우리가 땔감 만드는 용도가 신탈림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임지에서 농지, 농지에서 택지로 바뀌면 땅의 유용성이 높아지겠죠. 자, 이런 게 한번 시험지에 나왔었고요. 자, 그러면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것을 비교하겠는데 다 전환지로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안 가니까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요. 바뀌는 과정 중입니다. ING죠. 그럼 바뀐 전으로 부르기도 어렵고 후로 부르기도 어려워요.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택지 후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임지, 농지, 택지는요 지역 상호간에 바뀝니다. 지역 상호간에 바뀌면서 대분류로서 크게 바뀌면 이렇게 바뀌는 것을 후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지역 내에서 바뀌면 소분류입니다. 작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면 우리가 이행지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어떻습니까? 지역 상호간에 바뀌죠. 지역 상호간에 바뀐다. 상호간이란 상자가 중요하죠. 그럼 이렇게 대분류로 바뀌는 것은 후보지다 이렇게 숙지를 하시고요. 그런데 택지 지역 내에서 우리가 주거지가 상업용지로 바뀌고 있어요. 그럼 이건 지역 내에서 바뀌잖아요. 그럼 지역 내에서 바뀌니까 작게 바뀌니까 소분류죠. 그러면서 얘는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가 되겠죠. 연습해 볼게요. 자, 전지 지역이 주거로 바뀌는 것은 농지가 택지로 바뀌니까 후보지가 되고요. 전이 답으로 바뀌는 것은 농지 지역에서 바뀌니까 이행지가 되고, 용재림이 주거로 바뀌는 것은 후보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용재림이 신탈림 바뀌는 임지 지역 내에서는 이행지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얘와 얘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암기 기법 얌입니다. 자, 후보는요. 자, 항상 상을 받기 위해서 대기를 하죠. 그럼 후보는 뭘 받으려고 해요? 상을 받으려고 하죠. 그럼 상호간 나오면 후보지 찍고요. 지역 내 나오면 이행지 찍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택지가 농지, 농지가 임지가 아니라 임지가 농지,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게 땅의 유용성을 높이고 땅의 가치를 높이는 순서대로 되라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 택농이 아니라 임농택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임농택은 자, 영화 감독 여러분들 임권택 감독이라고 아시죠? 임권택 감독의 동생분이 임농택이라고 있습니다. 자, 얌입니다. 그럼 임농택은 동생인데 항상 농택만 피세요. 그래서 임권택 감독이 너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영화 감독을 다 전수해 줄게. 자, 우리나라 임권택 감독은 영화 감독의 거장이시죠. 대분류거든요. 그럼 임농택으로 바뀐 것은 대분류 지역 상호간이고 상호 후보는 상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요. 그 지역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서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볼게요. 자, 후보지와 이행지 중요합니다. 2번. 자, 택농이 아니라 임농택이죠. 임농택은 임권택 감독의 동생분이시죠. 그러면서 후보는 대분류니까 임권택 감독은 거장이시니까 대분류면서 지역 상을 받기 위해서 지역 상호는 토지 이용이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합니다. 전환된이 아니죠. 후보지라고 하고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 지역 내에서 바뀌면은 전환이 이행 중인 토지를 우리가 이행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은 가볍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봐봐요. 후보지와 이행지는 토지용이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하며 이미 택지로 바뀐 농지는 택지 후보지가 아니라 택지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셔서 대통령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셔요. 청와대에서. 근데 예전에는 대통령 후보였잖아요. 그럼 청와대 가셔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통령 후보죠. 그럼 안 좋아하시겠죠.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그럼 바뀐 용도로 따지는 거죠.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과정 중이 택지 후보지지 택지로 바뀌었다면 택지라고 불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은 지금 하지 마세요. 디귿번은 수요 공급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리을번 정도는 잡으십시오. 자, 리을번이 이제 26회 때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자, 이 리을번은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과정 중의 토지를 후보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항상 어떻습니까? 바뀌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이 가치가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하는 게 평가사에 대한 전문가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거리에 전철이 3년 있다 들어선다.
그럼 3년 있다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즉시 오르죠. 그럼 평가라는 자체는 이 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자체는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자, 원칙은 만약에 성숙도가 높아요. 빨리 바뀌어. 그럼 전이 아니라 후로 가는 거죠. 근데 예외는 성숙도가 낮아요. 그럼 전환하는 속도가 느리죠. 그럼 10년째 안 바뀌면 후로 가는 게 아니라 전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재밌게 한번 본다면요. 만약에 갑이 고시생인데 지금 스레바지 입고 다니고 추링 입고 다니고 원래 부석해요. 판사와 검사가 되죠. 근데 아직은 바뀌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을순위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갖다 바치죠. 그럼 을순위는 후로 택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스레바가 고급 승용차로 보이고 추리닝이 고급 저택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후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성숙도가 낮아서 10년째 잘 안 바뀌어. 짜증나. 그러면 이 자동차로 보여요? 스레바로 보여요? 스레바로 보이죠? 그럼 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세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리을만 보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감정평가 시 성숙도가 높으면 후로 갑니다. 독일수권 아직 보지 마세요. 근데 낮은 경우는 전환 전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후보지와 이행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